그녀는 하얀 도자기처럼 섬세하고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한때는 생기와 총명함으로 빛났던 눈동자는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잔잔하고 흐릿했다. 화려한 저택의 안주인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태주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금속과 유리가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유진의 심장을 긁는 듯했다. 한소희 씨가 아파.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진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한소희.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이자 온 국민이 아는 강태준의 여자. 남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유진의 자리를 공공연히 위협하는 존재. 언론은 그들의 관계를 세기의 로맨스처럼 포장했고 정작 법적인 아내인 서유진은 비운의 그림자 혹은 존재감 없는 사모님으로 불렸다. 유진은 떨림을 감추려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침묵은 동의도 부정도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체념의 표현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는 마치 사업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실적이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야. 골수이식이 시급해.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백혈병, 골수이식. 그녀가 의학연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매일같이 마주했을지도 모를 단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단어들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남편이 그의 정부를 살리기 위해 아내인 자신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유진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다. 태주는 마치 당연한 것을 묻는다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를 받아 당신과 소희 씨는 혈액형이 같아. 일치할 확률이 있어.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요구였고 지시였다. 유진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로 들어온 공기가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되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남편의 아이를 유산했을 때도, 그의 외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뎌낼 때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을 안겨주었던,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었던 그 눈동자에는 이제 오직 차가운 경멸과 무관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소희를 살릴 수 있는 수단 또는 자원으로 보고 있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보는 반항적인 질문이었다. 그 말이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조차 믿기지 않았다. 태준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에서는 값비싼 와인과 냉혹함이 뒤섞인 냄새가 났다. 유진 씨,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 집, 당신 동생의 유학 자금, 병상에 계신 아버님의 병원비, 전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자리가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해야 해. 이건 당신의 의무야. 그것은 협박이었다.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의 협박.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명문대 의과대학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도, 촉망받는 연구원으로서의 미래도, 사랑이라는 낭만적인 환상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강태준의 아내라는 역할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역할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골수까지 요구하고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의 설렘,
그의 달콤한 프러포즈, 결혼 후 서서히 식어가는 그의 눈빛, 그리고 언론을 통해 접해야 했던 수많은 스캔들. 그녀의 결혼 생활은 화려하게 포장된 거대한 무덤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순응한다면 그녀는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착취당하고 껍데기만 남게 될 터였다. 한소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주는 순간 그녀는 아내로서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살아있는 부품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무언가 그녀의 내면에서 툭 하고 끊어졌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었고 체념의 사슬이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졌다. 텅 빈 마음에 차가운 분노와 함께 얼음 같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했던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깊은 곳에서 이글거리는 차가운 불꽃을 강태주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순종적인 아내로만 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목소리였다. 검사받겠습니다. 언제, 어디로 가면 되죠? 태주는 그녀의 예상외로 빠른 수락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서유진은 현명한 여자였다.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병원 예약증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내일 오전 10시 JK 메디컬 센터 VVIP 병동 김 박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짧은 대답과 함께 대화는 끝났다. 태주는 다시 태블릿 PC로 시선을 돌렸다. 그에게 서유진은 이미 보리를 마친 존재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소희와 그녀를 살려낸 후 언론에 어떻게 포장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귀병에 걸린 연인을 위해 헌신하는 순정남, 그리고 그를 돕는 대인배 아내, 완벽한 그림이었다. 태준이 서재로 사라진 후에도 유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예약증에 고정되어 있었다. JK 메디컬 센터.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곳이자 강태준의 왕국이나 다름없는 곳.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걸음걸이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희생자의 무기력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계획하는 자의 조용하고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자신의 드레스룸에 들어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값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관찰하듯. 서유진, 너는 지난 10년간 죽어 있었어. 마음속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 네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었다. 강태준이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던져주었던 차가운 족쇄, 그것을 보석함에 넣는 대신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한참을 망설이다 익숙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선배, 저예요. 유진이.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되물었다. 서유진, 정말 너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과거의 자신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다. 부탁할 게 있어요, 선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명료했으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 강태준의 저택에서는 순종적인 아내 서유진이 죽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JK 메디컬 센터로 향하는 사람은 복수의 화신이 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강태준이 가장 신뢰하는 그의 왕국을 무기로 삼아 모든 것을 되돌려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에게 씌운 잔인한 운명의 굴레를 이제는 그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줄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JK 메디컬 센터 VVIP 병동의 복도는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공기는 인공적인 소독약 냄새와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유진은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하고 우아했지만 어젯밤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날카로운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이곳은 강태준의 제국에 속한 또 하나의 성체였다. 최첨단 의료 장비, 호텔 스위트룸을 방불케 하는 병실, 그리고 환자보다 보호자의 눈치를 더 살피는 의료진들.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그리고 유진은 이 완벽하게 통제된 시스템의 허점을 찾아내야 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김인철 박사였다. 병원장의 최측근이자 VVIP들을 전담하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그는 과장된 미소와 함께 유진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께 미리 연락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의 태도는 극진했지만 유진은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안감과 계산적인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의사로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아내에게 임무를 수행하는 하수인처럼 보였다. 체열실로 안내된 유진은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김 박사는 직접 체열을 준비하며 불필요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회장님의 한소희 씨에 대한 마음이 정말 지극하십니다.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나서주시니 두 분의 깊은 신뢰와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는 신뢰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강조했다. 마치 이것이 아름다운 희생극이라는 것을 유진에게 각인시키려는 듯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의 팔을 내밀었다. 그녀의 침묵은 김 박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날카로운 바늘이 혈관을 파고드는 동안 유진은 아무렇지 않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김 박사님, HLA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여기 연구실에서는 DNA 염기서열 분석법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혈청학적 검사를 고수하고 있나요? 질문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날카로웠다. 일반적인 환자 보호자라면 결코 하지 않을 질문. 김 박사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 사모님께서도 의학에 조예가 깊으시군요. 당연히 저희 JK 메디컬 센터는 최신 기술인 DNA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정확도를 위해서죠. 그렇군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클래스 I 항원과 클래스 2 항원 매칭 결과를 분리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 DRB1 유전자자의 대립유전자 수준 일치 여부가 중요할 텐데요. 김 박사의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DRB1 유전자자. 골수 이식 성공률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것은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이었다. 그는 눈앞에 이 여자가 그저 화려한 옷을 입은 인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체열이 끝나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온 김에 아버님을 좀 뵙고 가야겠습니다. 1201호에 계시죠? 네,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주 와서 길은 익숙합니다. 유진은 김 박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채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갔다. 김 박사의 반응은 확신을 주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의 눈빛, 말투, 어설픈 변명까지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일주일. 최신 DNA 분석 장비로는 빠르면 이틀 안에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시간을 끄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병실에 도착한 유진은 잠시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아버지는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식물인간 상태로 이 병원에 누워 있었다. 강태준이 베푸는 자비 덕분이었다. 그것은 유진을 올가매는 가장 강력한 족쇄이기도 했다. 병실 안 아버지는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유진은 익숙하게 아버지의 손을 잡고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다. 따뜻한 온기가 없는 아버지의 손을 잡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되묻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세상과 강태준에 대한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채웠.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끝낼게요. 그리고 아버지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것은 딸로서의 약속이자 스스로에 대한 맹세였다. 간병인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병실을 나온 유진은 곧장 자신의 차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의사 가운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과거 인턴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의사들의 휴게 공간과 탈의실이 있는 층으로 향했다. 다행히 점심시간이 가까워 복도는 한산했다. 그녀는 비어있는 한 탈의실로 조용히 들어갔다. 사이즈가 맞는 가운 하나를 찾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안경을 쓰자 그녀는 영락없는 이 병원의 의사처럼 보였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 회장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의사 서유진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의무기록실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내부자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그녀는 의무기록실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기록을 찾으러 온 젊은 인턴 한 명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지금 EMR 시스템 접속이 계속 오류가 나는데 혹시 저만 그런가요? 그녀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말투의 젊은 인턴은 그녀를 당연히 선배 의사라고 생각했다. 아, 선배님, 가끔 서버가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급한 환자 차트인데 혹시 미안하지만 선생님 아이디로 환자 한 명만 조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소희 씨라고 VVIP 병동에 입원한 환자입니다. VVIP 환자의 이름을 대자 인턴은 조금 망설였지만 선배로 보이는 의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한소희의 차트를 열었다. 유진은 그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M3마형, 주치의, 김인철, 발병일, 2주 전.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부자연스러운 점들이 보였다. 첫째, 발병 이전의 의료 기록이 전무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기록 하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 둘째, 초기 검사 데이터가 너무나 전형적이었다.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AML 환자의 데이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비정상적인 변수나 개인적인 특이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셋째, 처방된 약물 리스트가 이상했다. 강력한 항암 치료 약물들이 처방 목록에는 있었지만 실제 투약 기록은 누락되어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진짜 환자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네요. 유진은 인턴에게 가볍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를 떴다. 머릿속에서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소희의 병은 가짜일 확률이 99% 이상이었다. 하지만 왜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단순히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는 곧장 휴대전화를 들고 병원 구석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어젯밤 통화했던 선배 이민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선배, 저예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유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어제부터 왜 그래?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JK 메디컬 센터 병원장 박상훈. 그 사람 최근 동향 좀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특히 JK그룹이나 강태준 회장과 관련된 사업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공식적인 것 말고 비공식적인 루트로요. 이민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유진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알았어. 쉽진 않겠지만 아는 기자 친구에게 부탁해 볼게. 알아보고 다시 전화 줄게. 전화를 끄는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대한 도시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강태준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가장 순종적이고 무력하다고 믿었던 아내가 그의 성체 심장부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몇 시간이 흐른 뒤 이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우려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아, 너 대체 뭘 파고 있는 거야? 박상훈 원장, 최근에 JK건설이 추진하는 신도시 의료복합단지 개발 사업의 자문위원으로 내정됐어. 아직 언론에 발표도 안 된 극비 정보야. 그리고 그 부지는 원래 그린벨트 지역이라 인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는데 최근에 기적적으로 용도가 변경됐다는군. 그 과정에 정치권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이 파다해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소희의 가짜 투병은 대중의 시선을 붙잡아둘 연막이었다. 동정 여론을 형성하고 순회보 회장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동안 뒤에서는 수조 원이 걸린 거대한 비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장 박상훈은 그 대가로 엄청난 이권을 약속받았을 터.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강태준, 당신의 연극은 정말 대단하군요. 하지만 모든 연극에는 막이 내리는 순간이 있는 법이지. 그리고 그 피날레는 내가 장식해주겠어. 그녀는 입고 있던 의사 가운을 벗어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사기극의 무대를 통째로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완벽했던 남편의 각본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균열을 거대한 심연으로 만들어 그와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릴 작정이었다. 이민혁의 전화가 끊긴 후 서유진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수화기를 든 손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겁게 타오르는 용광로 같았다. 흩어져 있던 정보의 파편들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한소희의 가짜 백혈병, 부패한 병원장 박상훈,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연결된 신도시 의료복합단지 사업. 이 모든 것은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서 뻗어나온 가닥들이었다. 그는 대중의 연민과 관심을 한소희에게 집중시켜 거대한 연막을 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희대의 수뇌보를 연기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연막 뒤에 숨어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린 불법적인 거래를 성사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골수 이식이라는 극적인 이벤트는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왜 굳이 골수 이식이라는 복잡하고 위험한 방법을 선택했을까? 단순히 투병 연기를 하는 것이라면 다른 병을 핑계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의 의학적 지식과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여기에는 단순한 여론 조작 이상의 더 추악하고 직접적인 목적이 숨어 있을 것이다. 보험 사기. 단어가 뇌리를 스치는 순간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한소희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이나 질병보험이 들어있다면, 그리고 진단, 치료, 이식 수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조작된 서류로 증명된다면, JK 메디컬 센터는 강태준의 손아귀에 있으니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일터. 이것은 대중과 언론뿐만 아니라 거대 보험사까지 속이려는 치밀한 금융 범죄의 서막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한소희가 아니라면 대체 누구를 데려다 놓고 이런 끔찍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유진은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저 병실의 침대에 누워있는 존재의 정체를.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시내의 한적한 비즈니스 호텔의 방을 잡았다. 강태준의 저택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펴고 JK 메디컬 센터의 내부 구조와 VVIP 병동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전공의 시절의 기억과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을 조합하여 그녀는 병동의 구조,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 등을 파악해 나갔다. 작전은 야간에 이루어져야 했다. 방문객과 의료진의 이동이 가장 적고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지는 시간. 그녀는 전문 해커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내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다음 날 새벽 2시, 유진은 다시 병원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단정한 사모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수한 검은색 바지와 점퍼 차림이었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정문을 이용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 뒤편의 의료 폐기물 처리장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보안이 가장 허술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예상대로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수술을 마친 외과 의사 몇몇이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들 무리에 섞여 자연스럽게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섰다. 출입 카드가 없는 그녀는 앞서 들어가는 의사의 뒤에 바짝 붙어 마치 일행인 것처럼 행동했다.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피곤에 절어 있는 의사들에게 그녀는 그저 얼굴 모를 동료 의사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병원 내부에 잠입한 그녀는 곧장 비상계단을 이용했다.
엘리베이터는 CCTV와 기록이 남기 때문에 피해야 했다. VVIP 병동이 있는 12층까지 그녀는 소리 없이 계단을 올랐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갑고 맑았다. 한층 한층 오를수록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무기력했던 자신을 벗어던지고 있었다. 12층에 도착한 그녀는 복도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비상구 문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간호 스테이션에는 간호사 한 명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복도는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한소희의 병실은 복도 가장 끝 1200호였다. 병실 앞에는 경호원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의자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유진은 반대편 복도로 이동했다. 그녀의 계획은 1200호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옆방 1201호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이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1201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간병인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창문 쪽으로 향했다. VVIP 병실은 환자의 편의와 조망을 위해 넓은 발코니를 공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발코니 사이에는 허리 높이의 낮은 난간만이 존재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발코니로 나가 옆 병실의 발코니를 향해 몸을 움직였다. 고층 건물의 발코니 난간을 넘는 것은 아찔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가 지금 하려는 일에 비하면 이 정도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1200호의 발코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병실 내부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어 어두웠다. 온갖 종류의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낮은 소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침대 위 한 여자가 수많은 링거줄을 매단 채 누워 있었다. 유진은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멈춰서서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유진의 모든 감각이 정지하는 듯했다. 그녀는 한소희가 아니었다. 화려하고 도도한 이미지의 여배우 한소희와는 전혀 다른 낯선 여자였다. 물론 언뜻 보면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비슷한 체형, 비슷한 머리 길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얼굴의 윤곽, 굳게 감긴 눈매, 얇은 입술, 무엇보다도 오랜 투병으로 인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고통과 체념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 여자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아픈 환자였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여자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바로 그때 여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잠시 허공을 헤매다 유진의 얼굴에 멈췄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도 경계심도 아닌 깊은 절망과 함께 희미한 간청의 빛이 담겨 있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여기서 꺼내달라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듯했다. 여자는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였다. 그녀는 강태준의 거대한 사기극을 위한 살아있는 소품이자 희생양이었다. 유진은 여자의 손목에 채워진 환자, 식별 밴드를 확인했다. 그곳에는 버젓이 한소희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인적 사항이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 이 가련한 여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가 되어 한소희의 대역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극이 아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마적인 범죄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부와 야망을 위해 한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주머니에 넣어온 소형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설정하고 병실 내부와 여자의 얼굴, 그리고 한소희라고 적힌 환자 밴드를 여러 각도에서 빠르게 촬영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증거를 확보한 유진은 다시 발코니를 통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다. 아버지의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한소희는 건강했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이름 모를 가짜 환자였다. 이 모든 것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신도시 개발 사업의 비리를 덮기 위해 강태준이 기획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연극의 활용점정을 위해 아내인 자신에게 골수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자신의 피와 살을 뽑아 저 가증스러운 거짓의 재단에 바치라고 말이다. 유진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강태준, 당신은 선을 넘었어.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히 배신당한 아내의 울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괴물의 소나기에서 무고한 희생자를 구해내고 거대한 악을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성전이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아군, 이 거대한 제국에 함께 맞서 싸울 동지가 필요했다. JK 메디컬 센터를 빠져나온 서유진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분노로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씩 냉정을 되찾았다. 손에 쥔 디지털 카메라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가 방금 목격한 끔찍한 진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카메라 안에 담긴 사진들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동반자이자 강태준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는 대신 차를 몰아 모교인 한국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로 향했다. 이른 새벽의 캠퍼스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24시간 개방되는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한때 밤을 새워가며 의학 서적과 씨름했던 이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그녀의 전쟁을 위한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텅 빈 문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알아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목표, 강태준, 한소희, JK 메디컬 센터장, 박상훈 및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 입증 및 법적 처벌, 범죄 혐의,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보험 사기, 거액의 보험금 편취 시도, 업무상 배임,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뇌물 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린벨트 해제 로비, 불법 감금 및 학대, 가짜 환자, 보유 증거, 가짜 환자의 사진, 얼굴, 환자, 식별, 밴드, JK 메디컬 센터의 비정상적인 EMR 기록, 정황 증거, 박상훈 원장과 신도시 개발 사업의 연관성, 이민혁 선배의 정보, 필요한 것, 강력하고 정의로운 법적 조력자, 대중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언론의 힘,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터뜨릴 완벽한 타이밍. 정리를 마친 유진은 법적 조력자, 즉 검사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JK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을 생각하면 어설픈 검사는 순식간에 압력에 굴복하거나 좌천될 것이 뻔했다. 그녀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단과 능력을 갖춘 인물이 필요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JK그룹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수사 기록들을 샅샅이 검색했다.
그러다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권민준 검사. 언론에서는 그를 불도저 혹은 독사라고 불렀다. 재벌 총수, 현직 국회의원 등 살아있는 권력을 여러 차례 법정에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특히 2년 전 그는 JK그룹의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을 끈질기게 파헤쳤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그룹 측의 총력 방어로 인해 결국 기소에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 그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만회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유진은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동맹은 권민준 검사가 되어야만 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에게 접근하느냐였다. 직접 검찰청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강태준의 정보망은 검찰청 내부에도 거미줄처럼 뻗어 있을 터. 그녀가 권민준 검사와 접촉하는 순간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사용하는 심부름센터에 연락해 익명의 제보인 것처럼 권민준 검사실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2년 전 JK그룹 사건, 당신이 놓친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혼자 기다리겠습니다. 진실을 원한다면 오십시오. 장소는 일부러 사람이 많지만 조용한 대화가 가능한 곳으로 정했다. 미술관은 CCTV가 많아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작품을 감상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다음 날 오후, 유진은 약속된 장소에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관람객처럼 그림을 감상하며 권민준을 기다렸다.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가면을 쓴 듯 평온했다. 약속 시간 정각, 한 남자가 전시실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트렌치 코트에 날카로운 눈매, 사진으로만 보던 권민준 검사였다.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전시실 내부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그림 앞에 서 있는 유진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그는 그녀가 제보자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듯했다. JK그룹 회장의 아내가 이런 방식으로 자신에게 접근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유진은 그가 가장 안쪽에 한적한 그림 앞으로 이동했을 때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반 고흐의 작품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권민준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누구십니까? 2년 전 별을 쫓던 사냥개를 기억합니다. 유진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암시를 던졌다. 별은 JK그룹의 로고를, 사냥개는 그의 별명인 불도저를 의미했다. 권민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당신이었나? JK그룹 회장 사모님께서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셨는지 궁금하군. 그는 이미 그녀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었다. 역시 빈틈없는 남자였다. 검사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JK그룹의 안주인이 모든 것을 걸고 검사님을 찾아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수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치기 어린 복수극일 수도 있겠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유진은 그의 반응에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100마디 말보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 안에 검사님께서 놓쳤던 퍼즐 조각, 그리고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권민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카메라를 받아들고 전원을 켰다.
그리고 액정에 떠오르는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무심했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낯선 여자의 얼굴, 한소희라고 적힌 환자 밴드, 그리고 처참한 몰골의 환자 사진이 연달아 나타나자 그의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냉소적이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경악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대체 무슨,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강태준 회장은 지금 온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건 한소희가 아니라 신원미상의 대역 환자입니다. 모든 것은 거액의 보험 사기와 뒤에서 진행되는 추악한 비리를 덮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유진은 신도시 의료복합단지 사업과 박상훈 원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에는 감정적인 호소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실과 명확한 정황 증거만이 존재했다. 권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사진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2년 전 수사의 기억과 눈앞에 새로운 증거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카메라를 유진에게 돌려주었다. 이건 단순한 제보가 아니군. 이건 전쟁 선포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장수가 필요합니다. 권민준의 입가에 쓴웃음이 걸렸다. 나를 믿을 수 있겠소? 내가 당신 남편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검사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2년 전에 이미 JK의 개가 되었겠죠. 검사님은 진실에 굶주려 있고 저는 그 진실을 먹이로 가져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졌다. 권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유진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읽었다. 앞으로의 계획은 뭐지? 두 번째 동맹을 구해야 합니다. 법의 심판과 함께 대중의 심판도 필요하니까요. 유진이 찾은 두 번째 동맹은 한때 정의의 펜으로 불렸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진우였다. 그는 5년 전 JK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파헤치다 강태준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언론계에서 매장당한 그는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에게 강태준은 인생을 망가뜨린 원수였다. 유진은 권민준 검사와 헤어진 후 곧장 최진우의 허름한 사무실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JK그룹 회장 부인의 방문에 최진우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러 온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유진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의 눈은 경계심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이내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분노와 희열로 변해갔다. 이것은 그가 5년간 꿈꿔왔던 복수의 기회이자 기자로서 재기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특종이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소? 최진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이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가장 파괴력 있는 기사를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언론과 대중이 한순간에 돌아설 수 있도록. 그날 밤 세 사람은 한적한 곳에서 다시 만났다. 검사 권민준, 기자 최진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서유진. 어울리지 않는 세 사람이었지만 강태준 타도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그들은 가장 강력한 연합군이 되었다. 작전명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다.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프로메테우스처럼 우리는 세상에 감춰진 진실의 불을 가져올 겁니다. 그녀는 계획을 설명했다. 강태준이 이식 수술 날짜를 잡고 모든 언론의 관심이 병원으로 집중되는 바로 그날 작전을 개시한다. 권민준의 검찰은 JK그룹 본사와 박상훈 원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 최진우의 기사는 모든 온라인 채널을 통해
폭탄처럼 터져 나온다. 그리고 유진, 그녀는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았다. 강태준의 바로 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하며 그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속이는 것.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강태준의 제국은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터지는 폭탄에 의해 잿더미가 될 것이다. 회의를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 권민준이 유진에게 물었다. 정말 괜찮겠소? 당신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요.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난 10년간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님,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상은 강태준이 연출하는 비극적인 로맨스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연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비운의 회장,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대인배 아내, 기자 최진우의 비아냥거림처럼 대한민국은 거대한 심파극의 관객이 되어 있었다. 일주일 후 김인철 박사로부터 조직적 합성 항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강태준은 서유진을 대동하고 직접 병원장실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이 연극의 성공 여부가 바로 이 결과에 달려 있었다. 박상훈 원장과 김인철 박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맞았다. 박 원장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잘 짜인 각본처럼 극적인 떨림을 담고 있었다. 사모님의 HLA 유전자형이 한소희 씨와 6개 항원 모두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닌 타인 사이에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할 확률은 수십만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감격에 겨운 듯 유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유진 씨, 고맙소. 정말 고맙소. 당신은 소희 씨뿐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요. 유진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역겨움을 애써 억누르며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공허함만이 어려 있었다. 이 완벽한 연기는 강태준으로 하여금 일말의 의심도 품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의무를 다하기로 결심했다고 굳게 믿었다. 수술은 언제가 좋겠습니까? 유진이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인철 박사가 나섰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는데 닷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어떠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강태준은 즉시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이 결정되자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강태준은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만족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병원 복도로 나온 유진은 화장실로 들어가 가장 안쪽 칸에 몸을 숨겼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역겨움과 분노가 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그들의 뻔뻔한 연극에 장단을 맞춰주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다른 휴대폰을 꺼내 권민준 검사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D-Day, 다음 주 월요일 9:0, 장소, JK 메디컬 센터. 곧바로 답장이 왔다. 프로메테우스, 준비 완료.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힘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닷새.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유진은 강태준에게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신변을 정리하고 싶다는 뜻을 비쳤다. 골수기증이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싶다며 눈물까지 글썽였다. 그녀의 처연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강태준은 흔쾌히 허락했다. 그는 그녀가 재산을 정리해봤자 자신의 통제권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 자신했다. 유진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스위스 은행의 서울 지점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았던 비상장 주식과 개인 자산을 관리해온 프라이빗 뱅커를 만났다. 이 자산은 강태준조차 정확한 규모를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마지막 보루였다. 모든 자산을 정리해서 싱가포르 지사에 제 비밀 계좌로 즉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오늘부로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신속했다. 프라이빗 뱅커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지만 거액의 수수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군말 없이 처리했다. 몇 번의 서명과 컴퓨터 작업 끝에 서유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묶여있던 마지막 족쇄가 풀려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아내 서유진이 소멸하고 독립된 개인 서유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의식이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다. 결혼 전 연구원 시절에 살았던 소박한 공간이었다. 그곳에는 그녀의 과거와 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먼지 쌓인 책장에는 의학 서적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그녀가 참여했던 연구 논문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값비싼 보석이나 명품 옷 대신 낡은 전공 서적 몇 권과 그녀의 이름이 저자로 밝힌 논문들, 그리고 젊은 시절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넣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을 구성했던 소중한 조각들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잠든 간병인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 유진이에요. 이제 곧 모든 게 끝나요. 제가 아버지 모시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갈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이것은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이었다. D-Day 이틀 전, 주말 저녁, 강태준은 저택에서 조촐한 저녁 파티를 열었다. 한소희의 쾌유와 서유진의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상훈 원장 부부와 몇몇 최측근들이 초대되었다. 그들은 모두 강태준의 연극에 동참한 공범자들이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에 옅은 화장을 하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비운의 여주인공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간간히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와인이 몇 순배 돌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강태준은 와인잔을 높이 들며 유진을 바라보았다. 나의 아내 서유진을 위하여 그녀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의 경의를 표합시다.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소. 모두가 박수를 치며 그녀에게 잔을 들어 보였다. 유진은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는 지옥의 악마들이 벌이는 향연처럼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잔을 들었다. 제가 감히 잔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부디 소희 씨가 건강을 되찾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피처럼 붉은 와인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그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지금 당신들이 마시는 이 와인은 머지않아 당신들이 흘릴 피눈물이 될 것이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강태준과 유진만이 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유진을 바라보았다. 수고했어. 오늘 연기 아주 훌륭했어. 그는 칭찬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을 던졌다. 유진은 대답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술만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소. 위자료든 집이든. 당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는 마치 자선사업가 같은 표정을 지었다.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유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뭘 원하는데? 유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강태주는 잠시 당황했다. 저는 그냥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진심으로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증오나 분노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슬픔과 연민만이 담겨 있는 듯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이 여자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꼈다. 그래, 당신 덕분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군.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쳤던 그의 뺨에는 이제 곧 터질 시한폭탄의 차가운 냉기만이 남아 있었다. 피곤하네요. 먼저 올라가 볼게요.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강태주는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완전히 거두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곧장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서 내일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을 꺼내들었다. 젊고 행복했던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제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밤을 차갑고도 결연한 의지로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연기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진짜 서유진의 인생을 위한 막이 오를 터였다. 운명의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JK 메디컬 센터 VVIP 병동은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거대한 폭풍의 눈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준이 연출하는 세기의 순애보, 그 클라이맥스를 취재하기 위한 열기는 병원의 공기마저 뜨겁게 달굴 기세였다. 오전 8시 30분, 강태준이 병원 로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곁에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의 서유진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태준은 밤샘 간호라도 한 듯 피곤하지만 굳건한 표정을 연기하며 몰려든 기자들 앞에서 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자의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오늘 저와 제 가족은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제 아내 서유진 씨의 숭고한 뜻 덕분입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진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도 없이 그의 손길을 받아냈다. 그녀의 공허한 눈빛은 기자들에게 남편의 연인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비련의 여인으로 비치기에 충분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제 아내의 용기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부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끝나 한소희 씨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연설이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탄성과 함께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데리고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수술이 끝난 후 발표할 2차 성명서의 내용과 이를 통해 JK그룹의 주가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이 그려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강태준의 표정에서 인자한 가면이 벗겨지고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이 드러났다. 표정 관리 잘해. 아직 연극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는 유진에게 나지막이 경고했다. 유진은 아무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시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했다. 수술 준비실에 도착하자 김인철 박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유진은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다. 강태준은 복도 의자에 앉아 시계를 확인했다. 8시 55분.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적을 깨고 기자들이 모여 있는 로비에서부터 시작된 술렁임이 순식간에 병원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은 처음에는 의아함으로 이내 경악으로 물들었다. 단독 JK그룹 강태준 회장 1000억대 보험 사기 및 신도시 비리 의혹 가짜 백혈병 환자로 국민 기만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눈 대표 최진우 기자의 이름으로 송출된 기사는 그야말로 핵폭탄이었다. 기사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짜 환자의 얼굴 사진, 한소희라는 이름이 적힌 조작된 환자 밴드, 그리고 신도시 개발 사업을 둘러싼 JK그룹과 박상훈 원장 간의 추악한 뒷거래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서유진이 제공한 사진과 정보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가짜 환자라고? 그럼 지금 병실에 있는 사람은 누구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응원과 격려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의심과 분노가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몇몇 기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수술실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와 그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기사를 확인한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개자식들, 이게 무슨, 최진우, 그 쓰레기 같은 놈이.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전 9시 정각,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JK 그룹 본사 로비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선두에는 독사 권민준 검사가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업무상 배임 및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집행합니다.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협조해 주십시오. 권민준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보안 요원들은 감히 그들을 막지 못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일사불란하게 회장실과 재무팀, 전략기획실로 흩어졌다. 강태준의 제국, 그 심장부가 외부의 적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JK 메디컬 센터 병원장실에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상훈 원장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강태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룹 법무팀장, 비서실장, 그리고 박상훈 원장의 절규에 가까운 전화가 폭주했다. 회장님,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모든 언론이 강태준은 전화를 받을 정신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누가 감히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것인가? 그 순간 탈의실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환자복이 아닌 단정한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강태준은 본능적으로 모든 일의 배후에 그녀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유진, 네가 한 짓이지. 네가 전부 망친 거지. 그가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변호사 한 명과 사설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준 씨, 폭력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을 가로막는 낯선 얼굴들과 그 뒤에서 자신을 얼음 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유진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대체 왜? 유진은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다. 당신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생명을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온 국민을 기만했죠. 당신이 만든 무대,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강태준 씨. 바로 그때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어 회장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십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유진을 향해 절규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가족들, 내 아버지 병원비, 전부 내가. 그 돈은 당신의 자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저당 잡은 대가였죠. 유진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강태준에게 내밀었다. 이혼 소장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서유진 씨는 당신에게서 단 한 푼도 원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혼 서류와 함께 동봉된 한 장의 편지였다. 나를 찾지 마시오. 오늘부로 당신의 아내 서유진은 죽었소. 나는 이제 당신이 모르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이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내리는 가장 큰 형벌이오. 편지를 읽는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몸을 돌려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기자들과 수사관들로 아수라장이 된 복도를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안 돼, 가지마, 서유진. 그가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순간 강태준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아내까지. 그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강태준은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주변으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은 마치 멀리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폐허가 되었고 그는 그 잿더미 위에서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한 여자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1년 후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재판의 최종 선고가 열리는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인파로 가득 찼다. 언론사 기자들, 법학도들, 그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 게이트의 결말을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법정 내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강태준은 지난 1년 사이 폭삭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재벌 총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값비싼 수위는 초라한 죄수복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깊게 패이고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맸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오만함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오해이며 자신은 곧 풀려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듯했다. 함께 법정에 선 한소희는 화려했던 여배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죄책감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박상훈 전 원장을 비롯한 공범들 역시 죽은 사람처럼 굳은 표정으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강태준. 피고인은 J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규모의 보험 사기를 기획하고 신원미상의 환자를 감금 및 학대하여 대역으로 내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질수록 강태준의 표정은 점차 무너져 내렸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모든 범죄 행각들이 권민준 검사의 집요한 수사 끝에 낱낱이 밝혀졌다. 병상에 누워있던 가련한 여성은 말기암 환자였던 김민서 씨로 밝혀졌다. 그녀는 막대한 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던 가족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박상훈 원장의 제안에 넘어가 한소희의 대역이 되는 대가로 비밀리에 치료를 받아왔던 것이다. 강태준에게 그녀는 그저 쓰고 버릴 소모품에 불과했다. 최진우 기자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강태준을 향했던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순애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악마의 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강태준에게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감금치상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다. 징역 30년. 망치 소리와 함께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강태준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그의 눈에 서렸던 마지막 오만함마저 산산조각 났다. 30년. 그의 나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제국, 그의 야망,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이 차가운 법정 안에서 끝장나는 순간이었다. 내가 누군데,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이성을 잃고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에게 무력하게 제압당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소희는 징역 5년을, 박상훈 원장은 의사면허 박탈과 함께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때 세상을 손에 쥐었던 그들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나고 권민준 검사와 최진우 기자는 법원 앞 카페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최진우가 감개무량한 듯 말했다. 그의 인터넷 언론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우뚝 섰다. 그는 잃어버렸던 기자로서의 명예를 되찾았다. 권민주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았지.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다. 이 거대한 전쟁을 시작하고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썼으며 폭풍이 몰아친 후 호련히 사라져버린 여자, 서유진.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르겠네. 어디에 있든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그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고 싶었던 것뿐이야. 권민주는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떠올렸다. 서유진은 아버지를 안전한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막대한 익명의 기부금을 조성했다. 그 돈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던 김민서 씨의 남은 치료비와 그녀처럼 돈이 없어 고통받는 다른 암 환자들을 위해 쓰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강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갔다. 에필로그. 스위스 제네바의 레만 호숫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작지만 최첨단 시설을 갖춘 생명공학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연구소의 이름은 LUCIA, 빛이라는 뜻이었다. 연구소장실 창가에 한 여자가 서서 평화로운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편안하지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하얀 가운.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던 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으며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이곳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 이 연구소를 세웠다. 그리고 과거의 동료들과 촉망받는 신진 연구자들을 모아 희귀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 서유진, 연구자 서유진으로서의 삶을 되찾은 것이다. 박사님, 방금 세포 배양 결과 나왔습니다.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달려와 보고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데이터 정리해서 바로 가져와요. 오늘 밤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생기와 열정이 넘쳤다. 동료들과 함께 밤을 새워 연구에 몰두하고 작은 성공 하나에 함께 기뻐하는 지금의 삶이 그녀에게는 지난 10년간 잃어버렸던 진짜 행복이었다. 그날 저녁 연구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 그녀는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을 확인했다. 아주 가끔 권민준 검사가 그녀가 궁금해할 만한 소식을 보내오는 유일한 통로였다. 메일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대법원 상고, 기각, 형 확정. 그녀는 메일을 조용히 읽고 망설임 없이 삭제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과거를 얽매고 있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연구소 밖으로 나와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다.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이 호수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 공기 속에는 자유와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을 증오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그녀를 짓밟았던 그의 잔인함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고 그녀 자신을 되찾을 용기를 주었다. 그녀의 떠남은 도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승리이자 새로운 삶을 향한 당당한 첫걸음이었다. 서유진은 노을을 등지고 자신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어둠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최고급 대리석과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로 장식된 JK그룹 강태준 회장의 저택 거실은 박물관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태준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서류를 검토하는 듯 무심한 표정으로 맞은편에 앉은 아내 서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일말의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가치 있는 자산의 상태를 점검하는 듯한 냉정하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거실의 정막을 날카롭게 갈랐다. 낮고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와 압박감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남편의 이런 말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뼈저리게 학습했다. 그것은 통보였고 명령이었으며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선언이었다.